카드가 뭐 다 가져먹겠다고? 라는 느낌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테더나 서클이나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하는 오픈 US 달러나 다 민간 회사고 제3자지 다 쟤들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야, 쟤는 또 뭐며 이렇게 돈을 민간인들이 막 함부로 발행해서 쓰면 어떡하냐.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저러다가는 통화정책이 안 먹혀. 예를 들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걸 이제는 서클 이사회가 하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짓이 이런 짓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국가가 긴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맞습니다. 이제 거기로 바로 가신 건데 이 점핑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더와 서클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겨버리겠네 이런 걸 걱정하다 보니 특정 한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왜 한 회사에 몰빵을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전 세계 어깨 듬직한 형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지 말고 기존의 기라성 같은 우리들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일종의 스위프트망 같은 걸 구축하자 한 게 이번에 이거예요? OUSD예요. 이거는 그럼 지배주주가 없고 140개 회사가 n분의 1, 140분의 1을 한 거라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분 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 일대 주주 지배주주가 아니라 그냥 동창회 총무 같은 분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잭 아브라함스라는 사람을 CEO로 앉혔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브릿지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들 B2B의 송금과 관련돼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본 사람이고 그분이 일대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일대 주주가 아니라 그냥 CEO일 뿐이에요. 집사구나, 집사. 그리고 그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일하면서 개인이 송금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직접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러면 요거 약간 공적인 느낌 들면서 오히려 좀 그렇겠네, 진짜. 그러니 이 사람은 개인들의 송금을 이제 관장했던 그 회사에서도 일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또 기업들이 송금하는 것들을 또 직접 그 회사를 만들어서 해봤던 경험도 있고 이 두 개를 제일 잘 운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애가 얘네에서 총부를 안 친 거예요. 그리고 이 140개 회사들은 이렇게 연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가 여쭤봤잖아요. 기업들은 이 생태계가 진짜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매년 48%씩 전년 대비 성장하는 걸 보면서 여기 지금이라도 뭐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생각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아직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름마도 안 타주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활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그 가맹점주 받을 수 있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면 누가 할 건지 중앙은행이 나설 건지 민간한테 맡길 건지 등등 다 아무도 관할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뭔가 뭐 보고들은 받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거 빨리 결정해야지 통화정책 자체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 있는 거고. 그 박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한 2년 만에 1,3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또 빠르십니까? 더 스마트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봐도 원하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일 것 같아. 이런 지배적인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어느 정도 문을 열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나 에티오피아처럼 열어서 쓰게 해줬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들은 뭘까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꽤 충전해 놓고 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약세는 더 심화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미국 주식 좋아해서 미국 주식 사느라고 예탁금으로 미국 주식에 환전해 놓고 미국 주식 사야지 이러는 바람에 환율 많이 올라갔잖아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적인 안전장치라든가 보안장치 없이 그냥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처럼 아유 국민들이 원하니까 쓰세요 했다가는 지금 환율이 1,600원인지도 모를 거예요. 환율의 상승 압박은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입을 더하는 때문은 아니지만
예비적 수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지갑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 수요만큼은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예비적 수요가 아니라 내 재산 가치를 원화로 가지고 있느냐 달러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재산 가치의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네. 생각을 좀 깊이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상한 부작용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판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꾸 지연시킬 건 아니고 하든 안 하든 뭐 일단 결정을 해놔야지 일 터지고 하려면 복잡해진다 그 말이군요. 점점 다른 나라들은 하나씩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뒤로 좀 빠져가는 느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마지막에 그래 우리도 하자 안 할 수는 없고 뭐 한다고 나쁠 것도 아니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쓰라고 하자. 달러로 쟁여놓게 쓰시지 마시고 네. 라고 하면 그거를 한국은행이 하든가 아니면 뭐 은행들끼리 모여서 은행연합회 주도로 시키든가 관이 아니면 그냥 토스가 또 해. 토스 잘하던데 뭐 라고 하든가 일 방향일 텐데 그거 어떨까요? 예를 들면 토스가 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야 이거 민간 이 만드는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지배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토스가 지배하면 괜찮냐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 결국 해도 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논란거리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OUSD는 예. 관이 아니라 네. 누구 한 회사가 발행해서 야 그 회사가 그걸 왜 하는데 그 소리 안 들게끔 안 들을 수 있게끔 140개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 하는 거야 민간이 하는 거야 이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서 이 140개 정도면 이게 어느 특정 회사가 하는 거라고 말하는 특정 회사까지는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완전 관도 아닌데 이 정도 규모감 있는 회사들이 모였으면 서로들 견제 좀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네.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예,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야. 그냥 뻔한 구태의연한 프레임 속에서 갑론을박 하다가 지금 진짜 치고 나가는 회사들은 더 많이 치고 나간다는 거죠. 저는 이 오픈 US 달러라고 하는 그 대주주도 아니고 CEO가 그냥 집사인 그 회사도 이것도 참 재밌는 지배구조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떤 강한 기업도 주인 없이 이렇게 조합이 모여서 뭐 잘 되는 회사가 없잖아요. 무슨 투자 결정한다든가 할 때도 또 우리는 돈을 낼래 안 낼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표류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140개가 n분의 1로 들어와서 아무도 지배주주 없으면 매번 할 때마다 회의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누구 하나가 대주주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 제조 파트라든가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 우리 가끔 외국에서 화폐 이렇게 인쇄된 걸 보면 네. 화폐 위에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거 인쇄되어 있는 화폐들 보신 적 있죠? 맞아요. 홍콩은 은행들이 그냥 신한은행권 이걸로 쓴다면서요. 그거예요. 미국 연준도 뭐 민간은행들이 모인 거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 외국엔 이런 전례가 있는 거죠. 140개까지는 아니지만 어깨 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협의해서 합시다. 이걸로 법정 화폐 같은 것도 발행해서 유통해서 운영해 본 게 있기 문화에 때문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언어도 없는데 되겠어?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각을 더 많이 갖지만 영미권에서는 될 수도 있다. 그냥 우리 했던 거잖아. 연준이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마저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지금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 기업들마저도 OUSD에 일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안 받을 거냐? 국내에서는 안 쓰게 할 거냐? 쓰겠죠. 왜 안 쓰겠어요?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된 거냐? 물어봤을 때 답을 줘야죠. 네. 근데 이거 아무도 주무부처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표류만 하다가는 큰일인 것 같다. 이게 주제군요 오늘.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했는데 운 좋게 그 사이에 140개 또 협의체가 또 등장했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또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럽이 크게 오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야,
박정우 교수님도 나이 듭니다. 왜요? 잔소리를 하니까요? 아니, 잔소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나라 걱정의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요게 경제 재밌어요 하면서 그 재밌는 경제 이야기가 비중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역시나 박정호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거 워낙 큰 생태계 변화거든요. 지난번부터 제가 이제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그 답하는 요 코너가 그동안 보니까 각국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고민할 점, 네. 다른 나라 스테이블 코인 뜨는 걸로 통해서 바라본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걱정되는 점, 다 나라 걱정이에요 요즘. 아닙니다. 자, 아주 공부여로운 현상이었고요. 네. 제가 원래 스타일 아시잖아요. 다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해외 국가들의 경제 상황들 투어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투어 하다가 결국 결론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걱정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고요. 예. 뭐 또 지켜보시면 오해 금방 푸시죠. 뭐, 나이 들면서 또 뭐 걱정도 많아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언제나 청춘일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또 이것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면 잘하니까 또. 네,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조폐공사가 다른 나라 돈 찍어서 주고 수출을 한다면서요. 네. 그냥 얼른 만들어서 또 우리도 그냥 야 우리 거 써 하고 이렇게 쓰면 또 뭐 나름 또 돈도 벌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정부들도 많았었고 뭐 쿠데타들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적은 없었거든요. 야, 그래도 다 선을 지키는 정권들이었다 네, 봐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결국 결정이 늦어졌지 거다. 잘 해낼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싱가포르 10달러도 저한테 주셨고 하니까 저도 요거에 박정호 교수님 의견에 동조하고 찬성하기로. 네. 자, 오늘 출연자가 먹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뜨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으니 빨리 결정해라.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AI 데이터 센터 설립 건설 현장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음의 환경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 부족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AI 데이터 센터랑 전력 부족, 그다음 뭐 폭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네. 데이터 센터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인 건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 그거를 이제 파일을 저장해 주는 곳.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전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장과 전송의 기능이 있는 그냥 거대한 컴퓨터 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의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또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이제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냉각 시스템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요 한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 5,000개 이상이 지금 미국에 몰려 있어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그만 지어라 라는 이제 주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미국의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가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와 공공 전력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비상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게 폭염 때문에 데이터 센터랑 공공 전력망을 차단한다는 거는 좀 더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날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네.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이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제 워싱턴 DC 기온이 39도. 그래서 이제 관측사상 가장 더운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가 38도까지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사진 자료 보시면 네,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화면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1번 그림 보여주시려는 거죠? 네, 이게 어제자 미국 기온 지도예요. 시뻘겋잖아요. 네. 이게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온이 높은 건데 이제 다홍색 정도로 보이는 게 이제 화씨. 그러니까 미국은 화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화씨로 90도. 그러니까 섭씨 우리 이제 도로 하면은 32.2도 정도 되고요. 또 좀 진한 빨간색이 좀 이제 중남쪽에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화씨 100도. 그러니까 우리 온도 섭씨로는 37.8도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색 있잖아요. 젓갈색 서남 쪽에 몰려 있는데 이거는 화씨 11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3.3도예요. 섭씨로 바꾸면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가 40도 이상 넘어갔고요. 네. 텍사스도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텍사스에는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열돔이라고 해가지고요. 대기권에 이제 고기압이 뚜껑, 이제 돔처럼 이제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갔고 이번 폭염으로 이제 미국에서만 한 25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폭염이 온 겁니다. 그런데 폭염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한꺼번에 막 세게 틀다 보니까 이거 미국 전력 수요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계치까지 치솟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이제 비상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는 그 그리드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공공전력망이거든요. 네. 공공전력망에서 떼내라. 데이터 센터들은 그냥 자체 비상전력망으로만 가동해라. 이런 지침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공공 전력망을 막 다 떼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가 대비 차원에서 비상명령을 일단 내린 거고 실제로 아직 이제 그게 진짜 떼서 이제 실행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력 산업이 이제 주별로 대부분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전력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력 회사 여러 곳을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광역 전력망 운영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이제 PJM이라는 곳인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밀집해 있는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뭐 이런 미국 동북부하고 중서부 13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전력망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에요. PJM이. 근데 네. 에너지부가 이번에 이제 긴급 명령을 내린 내용이 뭐였냐면 정확히 PJM한테 굉장히 위급할 때는 데이터 센터를 그 공공망 그리드하고 분리를 시키고 데이터 센터 각자 자체 비상전력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PJM 그리드가 뭐 아슬아슬하지만 버텨줘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너지부의 긴급 명령 빈도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비상 명령이 이제 PJM 지역에 내려진 게 올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그 겨울 한파, 봄의 폭염, 그리고 이번 여름 폭염까지 3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몇 년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조치였는데 지금 긴급 명령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공공 전력망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요즘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이제 한파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네. 공공 전력망이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데이터 센터랑 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들은 뭐 전력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10만 가구가 쓰는 그런 전기라고 봐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 뭐 도봉구, 강북구 뭐 이런 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구 전체가 쓰는 양하고 비슷하다. 아, 이렇게- 100메가와트가 9단위예요. 예, 데이터 센터 하나인데. 아. 그리고 요즘 뭐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요, 이제 100메가와트 더 넘어서, 그러니까 1기가와트짜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기, 그러니까 100만 가구가 쓸 전기를 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쓰는 전력량은 대전광역시 전체가 쓰는 양에 육박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래프를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몇 번 그림이죠? 이게 아마 보일 이번 겁니다. 그림, 2번 이번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40기가와트 밑이었는데 2028년 초, 그러니까 2년 정도 뒤에는 100기가와트 가까이 이제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걸 감안한 그런 보수적인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아래 하늘색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연되지 않고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치면 이 위에 있는 진한 남색 그래프처럼 140기가와트 가까이 이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년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여름철에 그 최대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4.1%에서 올해 5.3%로 비중이 늘었고 내년에는 8.5%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그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망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내년에 8%까지 간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그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은 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뭐 전기 요금이 뭐 올라서입니까? 네, 아니면 뭐 맞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3번 자료인데요. 네. 그 미국의 월평균 가정용 전기료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난 7년 동안 전기료가요, 무려 46%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 2022년하고 2023년에 이렇게 쫙 치솟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서 착 뛰어 올랐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만 해도 미국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한 6.9% 올랐거든요, 평균으로. 근데 작년에 전체 인플레이션율이 2.9%였단 말이죠. 그럼 전기요금이 인플레이션의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인근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지아주의 사례를 봤더니 지난 3년 사이에 대형 데이터 센터가 여기 많이 몰려온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그 조지아주의 최대 전력 회사가 이제 조지아 파워가 있는데 그 조지아 파워가 전기요금을 6차례나 올렸대요. 아, 그 기간 동안 전기료가 50%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니 우리가 쓰는 이런 인프라 돈이라든지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가 다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기존 송전망이 이제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이제 추가로 전선도 깔고 변전소도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인프라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그걸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폭염 한파 이런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력망이 항상 이제 좀 여유 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용량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전기를 쓰기 전부터 이제 예비 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대신 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네. 그 요금을 대신 내는 건 아니지만 간접비를 많이 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인프라 비용을 아, 저는 같이 이게 왜 대주는 올라가는 거냐 했는데 그 인프라 비용들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아니 그러면은
전기 요금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르면은 그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거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마 이미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반대 단체 수만 해도 1년 새 2배 폭증했습니다. 집계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400곳 안팎 또는 이제 800곳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자기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다 이런 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기억나셔요? 저 잘 알고 있죠.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학생 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이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그 담배와 관련한 그걸 막 파헤친 그 심층 기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993년 캘리포니아 마을에서 이 에너지 회사가 발암 물질을 지하수에 무단 방류한 사건이에요. 제가 착각했군요. 예. 네, 그 사람이 법률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이끌면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소송의 전설로 불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브로코비치가 이제 66살이 됐거든요. 그분이 지금 66세세요? 네, 지금 사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굉장히 그래도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근데 AI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에 이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당신 집 근처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걱정되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한 달 만에 뭐 제보가 뭐 3,800건, 뭐 7,000건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신고 내용을 보면은 전기요금이나 소음 이런 문제가 많았고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그 인근 저수지 오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많았고 수도요금이 몇 년 만에 우리 뭐 몇 배 올랐습니다. 이런 제보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분이 이제 더 가디언스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네임드시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 제보를 하면은 정말 많이 제보를 할 것 같은데 아까 전력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수도요금이 뭐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는 뭐 어떤 경로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전기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내 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들이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 이제 열을 막 뿜어내잖아요. 근데 그 열을 빼내지 않으면요 연산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계속 더 열이 오르면 서버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식히는 게 필수적인데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이 막대한 열을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활용해 가지고 열을 빼내는 그런 냉각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근데 데이터 센터 저도 이제 건설 회사 출신으로서 냉각탑도 지어보고 좀 했지만 그렇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열 빼는 방식도 되게 뭐 다채롭고 요즘은 기술도 많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조사해온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사진을 제가 좀 간단히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사진이 역시 최고입니다. 좋은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에어컨 바람으로 데이터 센터 열을 냉각시키는 게 이제 공냉식이라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의 발열을 이제 바람만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전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나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이 도입하는 게 이 두 번째 수냉식이라고 이제 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뜨거운 서버 주변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런 파이프를 둘러요. 그래서 열을 이렇게 싹 뺏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이 공기보다는 이제 열을 훨씬 잘 흡수하나 보죠? 맞습니까? 저도 이제 잘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냉식을 하면 어쨌든 차가운 물을 닿아서 열을 빨리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 열비가 크니까 냉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세대 기술로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아예 건데. 담가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특수 액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통째로 푹 담가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그 액체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에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전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버에서 이제 열을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뜨거워진 물이나 공기를 이제 건물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진짜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방식이 이제 증발식 냉각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뜨거워진 물을 이제 옥상 냉각탑에 이렇게 확 보내요. 그래서 뿌려서 일부러 증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물이 확 식게 그렇게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마당에 이렇게 물 확 뿌리면은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발한 물이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증발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밀폐된 파이프에 요새는 이제 뭐 계속 돌려 쓰고 그거를 공기로만 이제 식히는 그런 폐쇄루프형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걸 쓰면 되는데 이게 물은 적게 쓰는데 또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아끼면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아끼면 또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 전기, 이지 선달을 거는군요,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쓰는 거예요? 네, 그 100메가와트급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이요, 이제 평균 한 300만에서 한 500만 리터 그 정도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요, 이제 인구 한 네. 3만 명, 5만 명 되는 소도시 주민 전체가 하루 동안 씻고 마시고 쓰는 물양, 뭐 그 정도고, 확 닿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규격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예. 그거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을 공기 중으로 이제 매일 증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100메가와트급 하나에서요? 네, 근데 1기가와트 이상 돼버리면은 뭐 10배, 20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네. AI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말할 때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UC 리버사이드 대학 연구팀의 논문이,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챗 GPT 같은 AI한테 100단어 정도 들어간 그런 짧은 이메일을 써달라라고 이제 한 번 시킬 때마다 얼마의 물을 쓰냐 하면, 우리가 왜 그 500ml짜리 생수 있잖아요. 예. 그 생수 한 병이 증발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 쓰는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 서버 열을 식히는데 쓰는 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 전기를 쓰는 그 발전소에서 쓰는 물을 반영해서 네. 그 계산한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매일만 써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만큼의 물이 계속 이제 소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얼마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오리건주의 더 달스시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정확한 물 사용량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언론하고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제 요구를 했어요. 공개해라. 그래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용량을 공개를 했는데 그 시 전체가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의 30%를 그 데이터 센터 혼자 소비했다라는 수치가 밝혀진 거예요.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구글은 시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개선하는데 390억 원을 냈습니다. 아, 밝혀지니까 되는구나. 네. 그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쓰는 물의 양이 공식 발표보다 최대 수십 배나 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데이터 센터가 쓰는 그 냉각수 말고 네. 간접적으로 쓰는 물, 그러니까 발전소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물이 사실 냉각수보다 평균 12배나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물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아까 네. 수질 오염이 있으니까 에린 브로코비치한테 신고가 많이 갔다 했잖아요. 네. 수질 오염은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좀 가습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가습기에 이제 수돗물 넣고 오래 쓰면은 주변에 또 하얀 가루도 생기고 물때 끼고 막 그러잖아요. 물은 수증기로 날아갔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나 잔여물이 쌓여서 이제 농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습기에 남겨
남겨진 오래된 물을 이제 세수대야 같은 곳에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수대야 물도 같이 오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찌개를 이제 끓인다 그러면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쫄잖아요. 예. 그러면 쫄면은 밑에 이제 남잖아요. 지저분한 게 남는 거군요. 네, 그런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진을 제가 이걸 또 이게 AI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방금 생수통 몇 개 날아갔습니다. 지금 네, 그림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서버의 열을 이제 식힌 후에 빠져나온 물이 냉각탑에 가가지고 열과 함께 일부 물이 증발하고 나면 오염물질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진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농축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사례가 미국 오리건주 모로 카운티의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원래 이제 농사용 비료 때문에 그 지하수에 질산염이 쌓여 있었대요. 근데 아마존이 질산염이 섞인 물을 냉각수로 이제 끌어다 쓰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탑에서 이제 증발을 거치면서 그 질산염이 이렇게 막 농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안전 기준의 8배까지 오염이 된 겁니다. 이 물이 다시 이제 농지에 뿌려지고 사람들이 쓰는 이제 지하수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 45,000명의 지하수를 이제 이 식수원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질산염이 이제 농도가 낮으면은 이제 문제는 안 된대요. 근데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영아 유아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그 블루베이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청색증을 좀 일으키고요.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3월에 아마존이 300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수질 오염으로 배상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첫 사례면은 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이게 첫 사례고 이제 계속 아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배상이 됐다는 거는 여기도 이제 우리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좀 시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들이 지금 이 빅테크들이 우리는 잘못 없어. 원래 이 질산염은 있었던 건데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원래 이 질산염을 쓴 농업에서 잘못을 한 거지 우리 데이터 센터가 잘못한 건 없어.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기는 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서로 갈등 끝에 합의금을 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첫 사례다 보니까 나중에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배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아까 이제 몇 개 주나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좀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데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아직 다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는 엄청난 갈등들이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 사진 자료 하나 보시겠어요? 제 사진 자료 7번인데요. 네, 읽어버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버지니아 주거든요. 600개 가까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미국 동부에 있는 주죠. 네, 동부 한 중간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텍사스, 캘리포니아 순입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지도를 보면 색이 짙을수록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는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990년대 AOL 본사가 자리가 일단 잡혀서 세계 최대 광 케이블 교환망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이제 지리적 이점하고 인프라 이런 게 이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몰렸고 여기다가 이제 버지니아 주가 각종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면서 여기가 데이터 센터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죄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의 전기 요금도 엄청 올랐어요. 버지니아주의 1위 전력사가요.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인데 거기 기준으로 일반 가정 요금이 뭐 4, 5년 사이에 40% 가까이 인상됐대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이제 법정 싸움에 나섰거든요. 네. 도미니언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전용 송정망을 지으면서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그 일반 주민 요금에 전가한 거는 부당한 요금 징수다 라면서 지금 이제 소송이 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림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나 논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주변에 짓겠다고 하면 정말 반대 거부감이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꼭 반대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AI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중국한테 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거부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금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모라토리엄 법이라고 부르는데 모라토리엄 법이요? 네, 이곳저곳에서 지금 미국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어요? 네. 이게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10개 이상의 주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이제 금지하려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는 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표에서 이제 그 빨간색을 나타내는 지역 있잖아요. 이게 신규 데이터 센터 금지 법안이 실제로 발효된 그런 기초단체가 포함된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조지아주의 모건 카운티, 버지니아주 라우건 카운티 이런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이 자기 지역에선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를 당분간 못 짓도록 법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주황색은 뭐냐면 이제 법안이 진행 중인 곳. 그래서 특히 요즘 이렇게 주황색이 이제 뉴욕주도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뉴욕주 행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주의회에 네. 모라토리엄 법안이 이제 올라와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20메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무려 3년간 이제 건설을 유예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법안으로 평가가 되면서 지금 산업계하고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투자하기로 된 사람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고 네. 다 쭉 이제 밀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3년간 미루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지금 이게 뉴욕 주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공화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맘단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그분은 아. 뉴욕 시장. 시장님이시군요. 네, 여기는 예. 뉴욕 주지사. 네. 뉴욕 주지사도 민주당이에요. 주지사도 민주당이시군요. 네, 캐시오컬 주지사인데 민주당이지만 아직 법안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자본가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의 반대 사이에서 네.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메인주가 이제 강연아 저라 그러죠. 강연아에게 전화할게요. 그래요. 우리 딸은 어디가? 도서관 왜? 그래? 운동 차림이 아니어서. 도서관 갔어. 알았죠. 왜? 운동 차림이 아니야. 한강 가길래 모르는 거야. 아빠는 어딘지? 아빠 여기 사거리.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뭐 그냥 차만 마시고 왔어. 그래? 결혼식 어디서 했어? 마곡. 맛있었어? 맛있게 하는데 뭐 다 못 먹고 왔어. 그 많은 거 다 먹냐? 다 먹고 왔어야지. 2번밖에 못 먹었어. 아니 위장 뚫었네. 어? 위장 뚫었어. 아빠 초롱이 집에 누워있어. 알았어. 에어컨 틀어놨어. 보라색은 모라토리엄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그 회색